안녕하세요. 조라스타입니다. 오늘부터 호모데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언급하신 신이 된 인간,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표현은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을 통해서인데요. 저보다 나이로는 한 9살 아래인 1976년생이더라고요. 1976년생이신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인데, 역사 연구 자체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생물학 이런 범위, 그 다음에 그 컴퓨터공학 이런 분야까지도 넓히면서 인간의 본질과 또 인류가 이뤄낸 문명의 어떤 그런 전개 방향에 대한 심오한 연구들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피엔스라는 이 책 발간돼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그래서 주로 이제는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인류 문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봤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뒤에 이 책을 기초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호모데우스를 통해서 인간이 인류가 그러니까 사피엔스 종이 데우스 종으로 이제는 진화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책이 이제 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유발 하랄리 같은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썼을 때,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손뼉을 딱 치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이 사피엔스 같은 책이었는데, 호모데우스 같은 책이었는데, 이분이 이미 책을 쓰셔가지고 참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을 써서 상당히 좀 감동도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좀 내가 먼저 쓸 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이분이 그 전개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공부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24살 정도에 이 공부를 때려쳐 버렸으니까 그때 사업한답시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새롭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인데, 그런데도 24살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제 자신이 전개해놨던 저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 체계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소위 운동권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꿈때문에 운동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는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주로 배우는 것이 유물변증법을 주로 배우는, 그러니까 막스의 유물변증법을 주로 배우는데, 그죠? 여기다 좀 전에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이라는 유물변증, 마르크스 철학을
딱 배웁니다. 되게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르크스 철학을 가지고 그 사회 현상들을 분석을 하고 또 전 인류적인 그 문명적 현상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학생 운동의 어떤 그런 명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저 같은 세 이제 저도 이제 386 세대다 보니까 386 세대의 강점은 뭐냐면은 그 어떤 감정적인 그 낭만적 그 운동권이 아니라 일종의 그 논리에 기초한 상당히 그 어떤 이런 철학적 사유 경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초를 통해서 상당히 논리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론 투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만큼 논리에 강한 세대가 386 세대. 사회적인 비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틀을 잡아서 하는데, 주로 그 기초가 이제 마르크스 철학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크스하고 이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그 노동의 어떤 그런 현실 자체를 그 뭐 소외되는 어떤 현상으로 많이 분석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 철학에 기초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르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이론, 그 경제이론에 제가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일단 노동가치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노동가치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상당히 허술해. 제가 볼 땐 상당히 허술한 개념이었다. 이게 아담 스미스로부터는 이 경제 이론에서 이렇게 쭉 전개되는 노동가치 이론, 노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사유체계가 전개되는데 허점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허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그런 뭐 얘기를 하려고 중점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요 정도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그 어떤 그 사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노동운동은 안 하고, 저는 주로 제 개인적 철학 공부를 많이, 종교 철학 분야를 많이 공부를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공학도였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그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때 당시 우리 세대의 그 행동 패턴이 그래요. 자기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들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많은 그 사회 의식과 뭐 여러 가지 그 가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근데 각자의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의 스타일은 이게 운동권하고는 잘 안 맞아서 저의 스타일대로 그냥 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정립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고 개벽이라는 개벽.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한말 우리 선조들이 제창한 거죠.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개벽.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리메이킹 오브 네이처라고 그러죠. 리메이킹 오브 네이처. NAT.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의 재구조, 자연 질서의 재구성, 이 재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에서 발전한 그 다윈 진화론 같은 거는 다윈 진화론은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그 어떤 거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분석하는 생물학적 이론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러한 어떤 것도 어떤 인류 문명의 그 전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사유 체계에서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자연 질서의 재구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연 법칙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자연 법칙 자체가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그 감지되고 있는 자연 법칙과는 다른 형태의 자연 법칙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것이 개벽이라고 알려진 그겁니다, 원래.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인체혁명주의, 저는 인체혁명이라는, 저의 사고 체계가 20대 때 제가 구성한 게 인체혁명이라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의식혁명을 많이 부르는데, 의식혁명은 인체혁명에 일어나야 의식혁명이 일어난다. 의식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바꾸지 않으면은 의식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수련 어떤 그런 체계로 볼 때 성명쌍수라는 게, 성명일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몸 자체가 마음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마음을 규정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몸철학으로 저는 몸철학, 이걸 몸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을 바꾸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바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모른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라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몸이 바꾸는 건, 몸이 바뀐다는 건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눈이나 여러 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볼 때는 몸이 바뀌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바뀌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몸철학적인 관점인데요. 몸철학이라고. 이게 이제는 첫 번째 개벽론전.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가 이제는 제가 전개했던 게 이제 한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원바디즘이라든. 그러니까 몸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몸이라고 볼 때,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피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몸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이미 뭐냐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입자와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적 개념이라면은 이 몸 자체에서 발산되는 파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확률적인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그런 입자적 특성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은, 우리의 몸이 그것이 있게 한 파동 자체가 확률적 파동 자체가 이미 전 우주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참 우주적으로 파동이 전개되어 있다. 선제적으로 이미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자적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몸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파동적 측면으로 볼 때는 전 우주가 그냥 하나의 몸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다른 것의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변화한다는 건 내가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것이 마치 버터플라잉 이펙트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니까 중국 북경에 폭풍이 부는 여파로, 그런 현상으로 이제 말이에요.
카타스트로프 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런 어떤 그 불균형, 불규칙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일하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그 나비의 날개짓이 우주 자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인간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차원에서도 누가 부처가 된다면 홀로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원래 제가 도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한 24살 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딱 해보니까, 제가 동서양처럼 거의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저 혼자서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제 이 결론에 제가 도달을 했는데, 그때는 뭐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 다 하고 있었으니까, 저 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주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젊은 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인체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뭐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냐면, 결국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복제인간이라는 그 유전공학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을 통해 바꾼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제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컴퓨터를 본 적이 없죠. 컴퓨터를 본 적이 없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제가 대우에서 나온 뭐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2라는 컴퓨터를 봤어요. 애플2 컴퓨터. 그 다음에 그때 뭐 IBM XT80 하면서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인텔, 아니, IBM사 아키텍처 복제를 해가지고 IBM 호환기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컴퓨터가 그때 본격적으로 PC들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개인용 컴퓨터들이. 물론 미국에서 1976년에 그때 애플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든 거지만, 그 틀 자체를, 그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85학번이니까 85년 들어와서 그때 처음 이제 컴퓨터를 보거든. 그리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접한 게 1997년이니까 1985년에 제가 본 게,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 IBM XT80 개인 PC를 저는 본 거죠. 대학 들어가서 본 거죠. 받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 다음에 1997년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997년에 이때 인터넷은 우리나라에 자체 서버가 없어. 그래서 미국 쪽에다 웹 호스팅을 미국 쪽에다가 하는 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쪽에 웹 호스팅 해준다고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사업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인터넷 회사를 조그만 거를 관여를 해서 세웠는데, 그때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그때 해보려고. 인터넷이 그때,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앞섰죠. 이때 인터넷. 이때 1997년에 이때 해서. 그러다가 다 때려치고 제가 중국으로 간 게 2000년에 중국으로 가서, 이게 해보니 이게 이제는 여기 안 돼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실물 사업들에 이제는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실패를 봤지만은, 제가 거의 2000년까지는 나름대로 이 PC 계열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리눅스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리눅스라고 하면 리눅스 운영체제,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핀란드 사람이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그 커널을.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개방된 어떤 개발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오픈된 체계를 가지고, 지금은 리눅스를 서버로 그거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때. 그러면서 이런 계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인체 혁명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고가 어떻게 돼? 인간의 몸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그 복제인간,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상당히 유발 하라리 같은 이분이 지금 써낸 이 호모 사피엔스니 호모 데우스 같은 종류의 책을 제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이 있었죠. 이런 분야에. 그렇죠. 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책이 나왔을 때 이건 내가 상당히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인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9살 어리신 분인데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책을 써서 야 대단하고만. 근데 내가 쓰려고 했던 책인데 너무 아쉽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벽이 일어난다, 어떤 자연 질서가 완전히 재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몸 자체가 바뀐다. 그리고 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저 철학의 20대 때 이미 제가 정립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관점으로 볼 때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이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여 내용 자체가 인간이 신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단지 인간이 신이 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나 이 데우스에서 다루는 것은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같은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신이 된다고 하는 인간 문명적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는 이 책들이 써져 있는 것인데 반해서 저는 관심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냐면은 결국 이와 같은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비전 철학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는 그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저는 과학공학도기 때문에 과학기술 혁명주의자입니다. 저 자신은 제가 과학기술 혁명주의자예요. 아까 마르크스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마르크스보다는 슌페터라는 경제학자를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슌페터는 혁신, 이노베이션,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더욱 고도화돼서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도달한다고 하는 사고 체계를 전개했던 사람이 슌페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의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완전히 그거는 노동 가치가, 그거는 옛날에 농업사회 또 산업사회의 그런 논리, 노동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맞는 완전히 허황한 이론이고, 제가 볼 때 사람이 노동이 뭐가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자, 기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론자였어요.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주의자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몸도 바꾸고 이런 게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원래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점이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이 부르짖는 게, 특이점이 온다고 할 때 이런 어떤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이 이게 한마디로 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이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신이 되는, 점프하는 지점, 혁명적 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도 제가 전개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과연 우리가 과학기술들을, 수단들을,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가 되는 방식만 있는 것이냐라는 거지.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그 발전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획득된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단들을 가지고 인간의 그 욕망 체계가 제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과연 과학기술을 이를 감당하겠냐 이런 거죠. 인간의 문명 자체가 과학기술 혁명적 그 전개를 과학기술이라는 그 수단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과학기술의 그 수준 자체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겠냐? 예, 그게 뭐예요? 뭐 이세돌 같은 사람이 이게 저 바둑의 제왕이 알파고하고 싸워서 지잖아.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과학기술이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그것이 그런데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렇게 계속 그 전개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 필연적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최종적 결과가 만약 인간 자신의 그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학기술력만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겠냐, 가다가 자멸하는 거 아니겠냐, 그 문명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반해서 저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또 이제는 고민을 하면서 이 두 개의 그 과정이 이제 고대 비전을 통한 고대 비전에 감춰진 진화 기술이라요. 진화 기술, 진화를 시키는, 인간을 신으로 바꾸는, 감춰진 인간을 신으로 바꾸는, 인간을 신으로 진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적인 관점에서 두 개를 이제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개인적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혼자서 가져왔던 그런 고민들인데, 이게 뭐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뭐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재밌잖아요. 이런 고민들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고민의 결과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든 간에 인간이 신이 되는 거는 필연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건 필연이에요.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신이 된 인간,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또 이 양반이 또 주장을 한 것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근데 이거 언어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언어 구사가 제가 볼 때 저한테 딱 맞는 언어 구사예요. 상당히 탁월해. 해석도 잘하신 것 같아. 이게 해석을 잘하신 것 같아.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역사 종말주의, 인류 문명은 종말한다. 신이 될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유발 하라리의 이런 주장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이 양반은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유전공학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전개를 했지만은, 저는 고대 비전에 감춰진 인간을 신으로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거를 이렇게 볼 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정확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이제는 오늘부터 호모데우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뭐 유전공학, 그리고 뭐 다양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섞어 가지고 일종의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을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이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 그러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그 생각을, 이분은 이분 스타일대로 이렇게 책을 내셨고, 저는 저대로 한번 이걸 구성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길가메시 프로젝트, 바로 불사 영생을 얻으려는 인간들의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그 목적, 불사 영생을 추구하는 불사 영생을 그 획득하려는 그런 목표, 그래서 길가메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